좀 쉬셨나요? 예. 자, 세 번째 주제는 호르텐시우스법과 호민관입니다. 자, 아까 호민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이제 호민관이 확실하게 그런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시점은 늦어도 호르텐시우스법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텐시우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통 공화정 초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 투쟁이 보통 이제 기원전 4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이 되었던 기원전 287년까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호민관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권한을 이제 확실히 이제 인정받지 않았나 봅니다. 자, 호르텐시우스법, 렉스 호르텐시아라고 합니다. 자, 기원전 287년쯤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부채 문제로 인해서 평민들이 또 이제 집단 철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5차.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해놨던 것은 5차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했고요. 물음표를 빼고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집단 철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집단 철수를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또 다른 데서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를 신봉한다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야니쿨룸 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로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언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언덕 안에 이름을 넣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별로 기억되지 않지만요. 이번에는 테베랑을 넘어서 야니쿨룸 언덕으로 이제 철수를 해서 또 이제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시겠지만 바로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또 가리발디의 기마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호르텐시우스. 보시면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제가 아까 이름 3개 얘기했는데 2개 이야기했죠. 바로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민 출신이고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저희도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그런데 딕타토르로 임명되었어요. 이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간의 그런 권력을 주었을까요? 아니겠죠. 평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절의 역할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딕타토르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평민을 딕타토르로 임명을 해서 파견을 했고, 그래서 제정된 것이 바로 렉스 호르텐시아입니다. 자, 평민의 결의라고 하죠. 플레비스키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민이 결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있는 평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법적인 그런 역할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서 바로 평민의 결의에 남아있던 법적 제약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스키툼이라고 할지라도 기원전 287년 이후부터는 비록 플레비스키툼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렉스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호르텐시우스 법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바로 이제 기구와 관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민회와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회는 이제 공식적인 민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평민들만 모여서 평민 정무관을 선출을 하고 평민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레비스키툼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거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 정무관, 아까 이야기했던 호민관이라든지 아이딜리스를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심리해요. 이 당시에는 아직 법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재판관이 어떤 배심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고 바로 민회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심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법 활동이죠.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켄투리아해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켄투리아해는 평민 정무관이 아닌
임페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무관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가 다 벌금형이면 정말 로마 사회는 좋은 사회죠. 벌금형만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형이라든지 이런 중범죄는 주로 켄투리아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회라고 한다면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켄투리아에는 입법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한 예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키케로를 공부하시는 분들 있는 곳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키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케로가 망명 갔다가 거기서 소환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은 코미티아 켄투리아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평민회에서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입법과 관련된 거, 사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무관의 선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평민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정무관이 누구냐? 바로 호민관입니다. 그러니까 호민관이 막강한 힘을 갖는 거예요. 평민회가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평민회를 주재하고 소집하는 호민관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규 정무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돼요.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콘술, 집정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콘술, 이 콘술은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로마 밖에 나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토르는 우리가 보통 법무관이라고 번역해요. 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또 임페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터로 나아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공화정 초기부터 중기까지 계속해서 걸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우리가 보통 로마 제국이 제정 때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화정기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프라이토르든 콘술이든 다 바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민관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콘술도 보시면 두 명의 콘술이 있지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프라이토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다루는 프라이토르가 있고 도시에서 일을 하는 프라이토르가 있고 업무의 분야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호민관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정 중기에 호민관이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86년부터 보통 이제 134년까지를 이제 보통 공화정 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화정 중기 때 호민관들이 과연 어떤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화정 중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그래도 제국이 로마가 발달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번영을 구가하는 시기로 보통 이해를 해요. 키케로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봤던 시기가 바로 공화정 중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권한을 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 호민관 권한이 공화정 중기의 로마 정치에서 즉 공화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캐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화정 중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스 아욱실리이라고 나뉘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평민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권한입니다. 자, 호민관은 자신의 신변을 무엇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아까 신체 불가침권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체 불가침권을 천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평민들의 집단적인 맹세라고 할 수 있는 렉스 사크라타, 신성법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평민들의 집단적인 맹세에 의해서 호민관은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평민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민관의 집무실은 항상 로마 포rum에
있어요. 자, 포럼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정치적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뭐 종교적 공간이고, 사회적 공간이고, 경제적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포럼은 로마의 심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로마 포럼 한번 볼까요? 가면은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지중해성 기후 말은 좋다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기후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월 달부터 뭐 10월 달, 9월 달 이렇게 되면 뭐 너무 더워서 다니지도 못해요. 예. 여기가 바로 로마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커서가 바실리카 포르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르키우스 바실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키우스라는 분은 혹시 아세요? 포르키우스? 카토. 예, 카토. 맞습니다. 예, 그 카토입니다. 그분이 이제 캔소로일 때 바로 이제 명령을 하시죠. 지어라! 라고 해서 로마에 아마 최초로 지어진 바실리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그럴 용도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실리카 포르키아인데 바로 요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게 세워진부터는 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카토가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호민관을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호민관이 있는지 들어와 있어. 이렇게 더운데. 그래서 아마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쿠리아가 바로 이제 원로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카르케르라는 것이 일종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평민들이 정무관에게 이끌려서 이 감옥으로 투옥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그 앞에서 있다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이 바실리카 포르키아, 즉 포르키우스 바실리카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쿠리아 옆에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쿠리아 자리거든요. 커서가 여기 있죠. 쿠리아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불타요. 아까 나왔던 클로디우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울 때 같이 타버립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4시간 집계방.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호민간의 집은 밤낮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평민들이 언제든지 뛰어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들어줘야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로마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특수한 어떤 임무를 두고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로 이제 도시 로마를 떠나지 못하고요. 만약에 도시 로마를 떠난다라고 하면 어떤 호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로마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위 정무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민들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이 어떻게 보면 사용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권한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도움을 요청하니까 평민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움을 어떻게 추상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무관과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정무관이 막 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해서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정무관의 활동에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무관들이 평민들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할 때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인테르 캐시오니까 개입을 해서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비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비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보통 비토권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모든 것에 다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위 정무관의 임페리움은 아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군대를 로마 안에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전장터에서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민관은 이런 임페리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법권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행사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1차 집단 철수의 원인이 이제
부채였다라는 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송에서 이제 정무관이 이제 사법권을 좀 남용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항해서 그거 좀 문제 있어요라고 하면서 좀 약간 방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호민관이 비토권을 가지기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호민관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약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거쳐져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 능력으로는 그 과정을 확실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유스 아겐디 쿰 세나투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원론을 소집하는 권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원론을 언제부터 소집할 수 있었는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에는 기원전 453년부터 소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론 밖에, 원론은 들어가진 못하고 호민관이 원론 밖에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대고 원론이 혹시라도 평민에게 잘못된 어떤 결의나 칙령을 반포할까봐 길을 쫑긋 세우고 있다가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청력이 너무 좋아요. 예. 소머즈도 아니고 그게 다 들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어떤 결의나 칙령이 나오게 되면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로원이 자신들의 결의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호민간의 비토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터인지 호민간도 원로원의 결의에 대해서 비토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언제인가가 중요하죠. 저는 보통 한 기원전 367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섹스티우스 리키니우스법, 요 정도가 제정될 때쯤이면은 대부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더 이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원로원의 결의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나투스 콘술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원로원의 칙령이라고 많이 번역하시고, 근데 칙령하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권위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이제 리튼 텍스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원로원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찬가지로 평민의 결의처럼 원로원의 결의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수줍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세나투스 콘술툼을 원로원의 결의로 한번 써놔봤습니다. 이거 좀 이해해 주도록 하시고요. 예. 요거는 지금 율리우스 쿠리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율리우스 쿠리아입니다. 자, 율리우스는 시족 명이에요. 그 시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쿠리아는 화제가 났고요. 그래서 술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축이 돼요. 근데 술라의 시족명이 코르넬리아예요. 그래서 코르넬리아 쿠리아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율리우스가 이제 카이사르가 명령을 내어서 세우라고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암살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양 아들 아우구스투스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홈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앞에 아마 이렇게 회랑 같은 것이 놓여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자, 공화정 중기 호민간의 이제 비토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기 때쯤 들어오면 호민간들이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선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원론의 결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정무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집회를 중단시키고 연설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호민관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하위 정무관이 아닙니다. 로마의 어떤 공화정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무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토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자, 어떤 정무관의
뭐 행동이라든지 많은 어떤 정무,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호민관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단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비토를 한 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정규 정무관들이 보통 가지고 있었던 강제권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호민관도 강제권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강제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시민과 정무관을 이제 체포하는 거예요. 시민만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 듣지 않는 정무관도 체포하고 투옥을 해요. 실제적으로 공화정 중기에 보면 호민관이 콘수를 감옥에다가 투옥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을 소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제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재산을 압수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몰수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시민을 인민법정에서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디키움 포플리라고 하는데, 유디키움 자체는 뭐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인민들 앞에서의 어떤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법정이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무릅쓰고 인민법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민법정에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인민법정을 볼까요? 자, 이 호민관은 그래서 호르텐시우스법이 끝난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아까 콘킬리움 플레비스가 입법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무관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호민관은 바로 그 평민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정무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기소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호민관은 피고를 3단계로 구성된 신문에 각각 소환을 합니다. 그 신문을 안키지티오, 티오라고 합니다. 예. 각 신문이 끝날 때 피고에게 이제 벌금형을 이렇게 구형하면서 죄를 인정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피고가 이제 물으면 3번은 꾹 참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4번째 신문에 소환하는데요. 그 4번째 신문은 바로 이제 공식적인 민회에서 개최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민회에서 개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번의 그런 거의 4번이죠. 그 이전에 3번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호민관은 마지막 신문에서 그 형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여했던 형량에 따라서, 형량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2개로 나누어서 이제 기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높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코미티아 켄투리아타, 켄투리아 해서 다루는 것이고, 형량이 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코미티아 트리부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원전 287년부터는 바로 콘킬리움 플레비스가 완전한 의미의 민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코미티아 트리부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콘킬리움 플레비스에서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킬리움 플레비스와 코미티아 트리부타는 실제적으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미티아 트리부타는 평민만 그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도 그 민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콘킬리움 플레비스는 귀족들은 참석할 수 없어요. 평민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하는데, 자, 귀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까 프랑스 혁명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귀족과 성직자 합쳐서 다 2%도 안 됩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이면 코미티아 트리부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귀족이 안 왔다라고 하면 콘킬리움 플레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87년 이후부터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심리가 진행되어 가면서 형량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형 정도를 부과했다가 이게 소환해서 막 이렇게 심리하면서 약간 벌이 그 죄가 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까지도 생겨나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유스 아겐디쿰 플레비스입니다. 자, 평민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스 아겐디쿰 플레비스에 의해서 호민가는 평민회를 소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평민회가 아주 떳떳한 어떤 일종의 민회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호민관도 완전한 권한을 가지는 그런 정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평민회 결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평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평민회에서 통과된 결의이더라도 이것은 귀족들까지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비스키툼이라고 하든지 렉스라고 하든지 이후부터는 의미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민의 결의. 자,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민만을 구속했던 것이지만, 자, 평민들하고만 관련된 거라고 하면 뭐 귀족들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 로마에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민과 관련된 일이 꼭 평민하고만 관련되겠어요? 자, 공유지의 분배라고 하는데, 사실 공유지, 자, 로마는 정복을 하게 되면 그 피정복 국가의 땅을 몰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공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지들은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독단적으로 점유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쓰겠습니까? 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민에게 공유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 문제만 해도 이게 평민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군 징집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민의 결의라는 것은 평민과 관련된 일에만 국한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로마 전역에 관련된 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이제 동전인데요. 투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입법권입니다. 자, 평민의 결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평민들의 그냥 집단적인 맹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민들에게는 구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귀족들에게는 구속을 못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됨으로써 결국에는 그 평민의 결의가 가지고 있었던 제약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리우스 호라티우스법, 푸블리리우스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서 다 제거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기원전 217년과, 근데 아까 제가 286년부터 134년까지를 공화정 중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217년 잘못 썼나 보구나라고 이제 좋아하실 터인데, 잘못 쓴 건 아니고요. 사실 기원전 286년인가 그때부터는 사료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빼버려요. 그래서 기원전 217년부터 134년 동안 통과된 법의 대부분은 평민회에서 제정되었다라고 봅니다. 심한 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저건 좀 뒤에라고 하는데, 뭐 키케로 소환과 관련된 것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 그건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 평민회에서는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서 코미티아 켄트리아타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예. 자, 법은 물론 대체로 원로원에서 먼저 토의를 거친 이후에 이제 투표를 위해서 민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반드시 원로원에서 미리 토의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충족해야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로원에서 먼저 토론한다라고 해서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죠. 하지만 원로원에서 결정한 결의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로원에서 결정했던 그 결의를 곧바로 따르지 않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화정 중기 이제 호민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민관은 원로원의 정치적 도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은 갑작스럽게 변한 거예요. 과거는 평민의 대변자라고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배신을 해서 원로원의 정치적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막강한 권한을 주었더니 원로원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마 주장을 하게 된 단초가 키케로에 의해서 제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키케로의 이렇게 법률론을 보게 되면 동생과 대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동생이 막 이제 호민간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데 합법이 그래요.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막 동의하면 뒤에 부한듯이 떨어져요. 그렇죠? 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민간의 그런 폐해 다 인정하지만 호민간이 왜 10명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중을 통제하고 진정시킬 수 있다. 호민간이 없으면 바로 민중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의 이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민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일종의 단초가 되어서 많은 학자들이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은 이제 원론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도구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실제적으로 호민관이 원론의 정치적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호민간의 활동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호민간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잘 나가는 대정치가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단순하게 원론의 정치적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민간에 대한 단순하고 정형화된 평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매년 10명씩 선출이 됩니다. 자, 기원전 286년부터 기원적 134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출되었던 호민간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호민간은 원론의 정치적 도구라는 그 간단한 어떤 그 주장으로 묶을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호민관들은 대체적으로 38살부터 시작을 해서 45살 사이, 그래서 평균 나이를 치면 한 42살에서 43살 정도의 호민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되면 위에서 시켜도 말 듣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40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호민관에 대한 질문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는 호민관이 야, 평민의 대변자냐? 아니면 원론의 정치적 도구냐? 아니면 뭐 선동 정치가냐?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다양한 활동에서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뭔가 하면 호민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무관이냐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호민관이 이만큼 로마의 공화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무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 호민관이 정무관으로서 로마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던져야 되는 질문에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호민관들에 대한 연구는 누구를 위한 호민관이냐라는 질문과 아니면 호민관 개개인에 대한 연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화정 내에서 호민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키케로입니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요. 이 체사레 마카리라는 분이 이탈리아의 이제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으로 아주 극찬을 받았죠. 자, 지금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 바로 키케로예요. 이 키케로가 막 연설을 해요. 호민관은 민중을 통제하고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설한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왜곡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키케로가 아마 기억이 맞다면, 요즘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기원전 63년에 호민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카탈리나의 음모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 카탈리나를 공격하고 있는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기 보시면 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할 때 보면 항상 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오게 티라는 게, 키케로가 이 당시에 나이가 43살인가 45살인가 그런데 절대 노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공격하고 있었던 카탈리나는 되게 젊어 보이죠? 근데 카탈리나는 키케로보다 2살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또 잘못 그린 거예요. 뭐냐면 이거 쿠리아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연설은 그 원로원 의사당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캠푸스 마르티우스라고 해서 마르스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거든요. 주피터 신전에서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이 그림에도 옥의 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화가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걸 한번 본 거를 저렇게 잘 재현을 해서 100번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눈으로 한번 보면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 많이 보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눈에 싹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다 보면 프로필라이아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들어가는 입구가 5개가 있는데 화가들이 그림 보면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분이 사람 많이 죽인 거예요. 사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꼭 화가께서 가운데로 사람을 집어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덕분에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공화정.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공화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잘 압니다. 자, 군주 없이 함께 화합하면서 정치하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또 공화라는 게 화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등장을 하고. 자, 군주 없이 함께 화합하면서 정치하는 체제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로마 들어가서 이제 공화정이니까, 야, 공화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왕이 없는 체제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대답만 해줘도 고마워요. 땡큐예요. 그 친구한테는. 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예요. 자, 이분이 이제 그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군주가 없는 그런 체제를 이제 공화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분이 레스 푸블리카라고 쓴 겁니다. 레스 푸블리카라고 썼고, 그걸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공화정인 군주정이 없이 함께 화합하면서 정치하는 체제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스 푸블리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키아벨리가 레스 푸블리카를 썼는데, 이 레스 푸블리카라는 말, 우리 레스 푸블리카 하면은 우리가 직역하면 뭐라고 하죠? 공적인 것 이런 식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쓰신 분이 바로 키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케로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키케로는 뭘 갖다 쓴 것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를 바로 레스 푸블리카, 공화정으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 푸블리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썼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이 그리스 철학이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기 좀 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학문의 시조잖아요. 학문의 시조. 그렇죠?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나 기타 모든 학문의 시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공화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책,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정책, constitution, government가 바로 폴리테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체를 폴리테이아라고 해요. 근데 그 폴리테이아를 키케로가 레스 푸블리카로 옮긴 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리고 지도자의 숫자, 정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서 하나냐, 소수냐, 다수냐 따져서 보시면 이제 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참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정이 있고, 과두정이 있고, 민주정이 있는데 여기 constitutional government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저게 바로 폴리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정부를 가진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 이것을 바로 폴리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주정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정부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스 푸블리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혼합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키케로가 레스 푸블리카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왕이 없는 그런 체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혼합 정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이 로마 공화정을 분석하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폴리비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자, 이분이 폴리비우스가 주장합니다. 이 돌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나키클로시스를 주장했기 때문에 순환론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왕정, 그 다음에 참주정, 귀족정, 그 다음에 과두정, 민주정, 그 다음에 주정, 룰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체가 순환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정체가 순환한다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의 공화정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 로마의 공화정은 바로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이렇게 보면 섞여 있는 혼합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정은 혼합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우리가 쉽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는 것은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섞어치기처럼 섞어서 하나의 정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것이 좋은 정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은 따로따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비우스는 바로 이 왕정적인 요소와 귀족정적인 요소와 민주정적인 요소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좀 어딘가 좀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호민간이 아닌가라고 봤던 것 같아요. 호민간이 바로 이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서로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자 또는 조종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결론 내리기가 참 무섭네요. 예. 다시 한번. 자, 호민간의 활동입니다. 자, 비토권을 보시면 우리가 비토권이라고 한다면 그냥 호민간이 어떤 정부간의 활동이나 원로원의 활동에 그냥 비토권을 행사한다라고만 기억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비토권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과 정무관, 민회가 자기들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 간의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민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사법권입니다. 아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소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형량의 경중에 따라서 민회가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코미티아 투리부타든 콘킬리움 플레비스든 이것을 주재하는 분은 바로 호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법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로마 정치에 어떤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혁명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평민들을 위한 역할이 없어졌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 로마 정치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나라고 봐요. 우리는 호민간이 대체적으로 어떤 경계선을 그냥 넘어갔다, 선을 넘어간 그런 정무관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호민관들은 이 선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로원과 민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원로원은 미리 어떻게 보면 민회에서 이제 투표를 할 그 법안이라고 할까요? 그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로원은 그 원로원의 그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로원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은 놀랍게도 스스로 개최될 수 없어요. 정무관이 없으면 개최되지 않습니다. 정무관이 불러야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법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호민간의 도움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토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한은 호민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민회에 있었던 평민들은 민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뭐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격렬한 토론을 하고 나중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거수기처럼 투표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그럴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민관은 바로 이 원로원과 민회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호민관은 로마 정치의 요소들을 매개하는 일종의 조종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호민관은 독특하게도 평민만을 대변하는 정무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정규 정무관이 돼요. 호민관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 성격이 바로 호민관으로 하여금, 호민관에 된 사람들이 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화정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회와 그 다음에 정무관과, 이때는 고위정무관을 이야기합니다. 정무관과 그 다음에 원로원 사이에서 그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그 다음에 조화, 균형,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화정 중기에 바로 로마 정치는 잘 굴러갈 수 있었고 작동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로마를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의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도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바로 로마 공화정의 정체와 이 로마 공화정의 정체를 작동시킨 것 같은 호민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화정 후기에 가서는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화 정치의 조종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서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물론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로마 공화 정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호민관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정치적 풍토가 형성됨으로써 아마 공화정 후기에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숙제를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조금 예, 예. 될까요? 예. 일단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질문 내용을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노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 여쭙고 싶다는 글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로원이 노인 중심이었다면 민해와 호민과는 비교적 젊은이로 구성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정치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을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시대 전반적으로 노인 공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아, 예, 예. 제가 그 노인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노인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은 있는데 그 연도가 2014년이라서 좀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로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인 국가가 아닌가, 노인들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원로원 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무관직을 역임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로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스파르타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로마에서는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나이에 의해서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인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 지위가 있다든지 경제적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를 가부장적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 아버지들이 좋아해요. 저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가끔 제가 딴소리 해서 미안한데 우린 고려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등에 메고 가가지고 갖다 버리는 이야기 하지 말고 로마와 관련된 로마에서는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그 아이네아스가 자신의 몸 아픈 안키세스라는 아버지를 메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공경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너네도 공경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식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파테르 파밀리아스 가부장권이 남아 있으면 자식이 결혼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독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법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연령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평균 수명은 한 45세 안팎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45세가 되면 이제 시간이 작동을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 전에 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핵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가족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가족 제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의 삶도 궁핍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선생님 질문. 예,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호민관이 처음에 이제 정규 정무관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리고 이제 하위 정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네. 인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네.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로마 공화정에서 이렇게 막강한 실질적인 영향을 각 분야에 미치게 되는 이 호민관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막강한 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어떤 좋은 모범으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회자되는 그런 호민관 말고요. 네네. 진짜 막강한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호민관들이 혹시 선생님 그 호민관의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고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예는 바로 개선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거짓으로 왜곡을 하고 과장을 해서 개선식을 하려고 하는 그 사령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호민관이에요.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종의 개선식의 틀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개선식을 하게 하려면 적하고 반드시 싸워야 되고 5천 명 이상을 사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이긴 다음에 군인들에서 임페라토르로 칭호를 받고 이러한 룰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어떤 많은 관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호민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민들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하면 농지겠죠. 그래서 이 농지 분배와 관련해서는 호민관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일종의 뭐 이렇게 전통처럼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징집. 이 군징집이라는 건 딜렉투스라는 말을 쓰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어떠한 예외도 허락되지 않아요. 어떠한 예외도 허락되지 않고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면에 보게 되면 정말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인정을 하지 않고 등장하는 콘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인들을 막 뽑아도 올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분들도 많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고 어려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콘술은 자기보다 위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민관들이 개입을 해서 콘술들을 심지어 투옥을 시켜가면서까지도 이제 콘술들로 하여금 그 면제를 그러니까 군징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군징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구를 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호민관들이 참여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었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네. 이제 말씀 주시면서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칭을 받은 이후에 이 호민관직도 부여를 받는 장면 네.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예. 이걸 받으면서 아우구스투스가 행사를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직을 부여를 받은 것일 텐데 네네. 그걸 받음으로써 행사했던 어떤 주 역할 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토권을 행사를 해요. 비토권들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호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신체 불가침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호민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재판 없이 처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우구스투스의 신체에 위해를 가려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유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호민관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다 평민의 대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평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호민관으로서의 뭐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권한에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뭐 군대 다 지휘하고 있고 재정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꽉 잡고 있어서요. 호민관직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때 음모 사건이 있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호민관이 가지고 있는 신체 불가침권 때문에 아마 호민관의 권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민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도 많이 고쳐주셨고. 아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또 혼합 정체로 설명하면서 여러 정체들의 다양한 속성하고 모자란 점을 또 호민관이 연결고리가 돼서 네네. 해결하는 그냥 너무 놀라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거 네네. 약간 여쭤보면은 아까 전에 법 제정하고 관련돼서요. 네. 원로원 결의가 그렇게 법정 구속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걸 어긴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네. 좀 그런 예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뭐 언론에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에서 토의를 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냥 패생하고 그냥 민회에다가 그냥 법안을 발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좋은 뭐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언론이 그런 어떤 그 호민관들이 이야기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토의하지 않고요. 그냥 호민관한테 일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민회에서 이건 결정해야 되지 호민관이 결정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좀 호민관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언론이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평민들에게 다 넘겨버려요. 평민회에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론을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딱 결정하고 언론이 호민관한테 시켜서 호민관이 법안을 발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정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호민관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호민관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아닙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